다음으로는 그러면 가업승계란 어떤 것을 계획하고 어떤 것을 결정해야 하는가? 알겠어. 이제 가업승계 계획서를 작성해서 계획서에 따라 계획적으로 진행해야 된다는 거 알겠어. 그런 게 가업승계라는 걸 알겠어.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겠죠, 이제. 바로 첫 번째 할 일은 바로 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미래란 셋 중에 하나입니다. 승계냐, 매각이냐, 청산이냐. 이 이외에 다른 선택이 있을까요? 그런데 기업의 미래 중에서 승계를 가장 권하고 있습니다. 매각을 하면 그건 내 미래가 아닙니다. 남의 미래가 되죠. 내 손을 떠난 기업의 미래는 새 주인에 의해 결정되는데 초기 창업자의 뜻과는 다른 방향으로 기업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 대부분입니다. 물론 그때까지의 기업 미래만 내 미래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물론 그렇습니다. 기업의 미래 중 폐업은 스스로 나와 기업의 미래에 마침표를 찍는 미래이기에 이것 또한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미래의 계획은 승계가 첫 번째 우선 고려 플랜이고요. 매각은 두 번째 플랜 B이고 폐업이 마지막 플랜 C입니다. 기업의 미래는 승계를 기준으로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기업의 미래를 고민하는 현 오너 경영자의 뜻과 생각을 가장 잘 담아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승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승계를 정해놓고 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야, 안 되겠어. 승계는 불가능해. 야, 후계자 안 되겠어. 혹은 우리 회사 상황을 보아하니 지속 가능하기 힘들겠어. 비즈니스 모델 분석해봤더니 강점도 이미 묻어졌고 약점을 극복하기 너무 힘들어. 그러한 결론이 내려졌을 때 계획을 수정해서 매각 혹은 청산으로 검토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업 승계는 좀 더 넓게 보면 뭐죠? 기업의 미래를 생각하는 과정인데 답을 일단 승계로 정해놓고 생각을 하지만 결론은 승계에 국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열려있는 것이죠. 승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승계 계획서를 작성하다 보니 즉 기업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고민하게 되고 함께 지속 가능성을 올리는 쪽으로 생각을 모아보려 했는데 결론이 반대로 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안 되겠다. 후계자 관심 없어. 또 아무리 설득해도 실패해. 그럼 뭐예요? 팔아야 됩니다. 승계를 고민하다 보면 그 과정에서 기업을 팔 것인가 폐업할 것인가도 함께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승계를 하려는 과정에서 기업의 미래를 생각하는 계기가 생기고 생각을 체계 있게 하기 위해서 승계 계획서를 하나씩 작성하다 보니 결론이 승계가 아닌 매각이나 폐업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최근에 승계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아버지가 아들 둘을 아버지 입장에서 바라보고 우리 아이들은 회사에 관심 없어. 힘든 일 안 시킬 거야. 해서 기업을 매각적으로 선택을 하고 사모펀드가 이 기업을 매입을 했는데 당연하게도 현 오너 경영자가 5년간 회사를 떠나지 않고 경영을 한다는 매입 조건을 달죠. 왜? 돈은 있지만 회사를 제일 잘하는 이는 회사를 팔았던 이 회사의 주인이었던 자이기 때문입니다. 제일 잘할 거 아니까 5년 동안 회사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회사를 산 거죠. 문제는 그전까지 내가 바라보지 못했던 혹은 밖에서 회사를 사고 파는 일을 전문으로 해왔던 사람들이 객관적 시각으로 보니까 회사의 강점과 약점이 더 잘 보였던 것이죠. 게다가 그 약점이라는 것이 자금의 부족, 인력의 부족 등에서 기인하는 것이 대부분이었고요. 이러한 장애 요인이 자금도 딸리고 전문 인력도 부족했던 상황에서는 극복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되었는데 기업을 인수한 사모펀드에게는 뭐가 있죠? 돈도 있고 전문 인력도 있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회사는 3년이 채 지나기 전에 매출이 5배가 오르게 됩니다. 그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엠바고에 사인을 했기 때문에 회사를 떠날 수가 없어요. 자기 회사를 팔고 개인적으로는 큰 돈을 만졌지만 화병 생겼겠죠. 직접적인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암에 걸렸다고 합니다. 돌이켜보면 회사를 매각하겠다는 결정을 하기 전에 해당 기업의 오너 경영자는 할 일이 있었습니다. 우선적으로 플랜 A를 첫 번째 계획을 승계를 검토하고
후계자 현황이 어떤지, 기업과 후계자의 단점과 약점이 무엇인지, 어떻게 극복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계획적으로 접근한 후에 기업의 미래와 지속 가능성을 계획적으로 알아보는 과정에서 매각과 폐업을 생각해도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승계 과정을 넘어 바로 매각에 대한 결정으로 가다 보니까 너무나 큰 가능성이 있었던 기업의 설립자, 파운더가 될 수 있었던 그 가능성을 스스로 닫아버린 것입니다. 기업을 100년 기업으로 그리고 패밀리 기업, 오너 기업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접어버렸다는 너무 가슴 아픈 사례를 최근에 접하게 됐습니다. 앞서 가업 승계란 기업의 세 가지 요소에서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과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만 승계를 계획한다는 것은 이 세 가지 영역을 세분화해서 계획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사람의 측면을 보겠습니다. 기업에 관련된 사람의 영역은 크게 5가지로 구성됩니다. 누구에게 있게 할 것인가?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선정된 후계자 육성에 관한 것입니다. 임직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고참 임직원들의 처우와 직의 연속성에 관한 것입니다. 이해관계자는 즉 승계를 둘러싼 여러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나는입니다. 현 오너 경영자 본인의 퇴임과 퇴임 후 모습에 관한 것입니다. 가업 승계를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현 오너 경영자인 내가 부재한 상황에서도 후계자가 회사를 맡아서 기업의 존속을 이어가는 것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바로 그런 면에서 회사와 관련된 여러 명의 사람들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거죠. 사람에 대한 계획 첫 번째는 누구에게 있게 할 것인가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후계자가 자녀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직원일 수 있어요. 혹은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서 외부의 전문 경영인에게 경영권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가업을 잇게 할 양자를 드리는 전통이 있습니다. 자녀 중에 적합한 인물을 찾기 어려울 때 적합한 인물을 먼저 찾고 그 인물을 자녀로 만드는 방법을 사용했던 것이죠. 양자를 드리는 문화는 다르지만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딸이 있는 집에서는 사위를 잘 골라서 사위에게 기업을 잇게 하는 것이 더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중심으로 후계자를 생각한다면 후계자 후보는 다방면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후계자에 대해서 정해지면 두 번째는 후계자의 육성 계획입니다. 키워야겠죠. 그런데 기업의 미래에 대해 승계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차선책으로 매각과 폐업을 고려하는 사고방식과 유사하게 후계자 선정은 자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나서 후계자로 선정된 자녀에 대한 육성 계획을 충실하게 진행한 후에 차선책으로 직원이나 외부인 등을 고려해도 늦지 않습니다. 물론 그만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또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으려면 승계를 빠르면 50대 중반 이후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도출됩니다. 후계자가 정해지면 후계자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고 육성 계획을 수립합니다. 지금까지 회사를 현 오너 경영자에게 맞춰놓고 운영해 왔을 텐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다음 세대를 맡게 될 이 선정된 후계자에게 맞추다 보면은 방향은 두 가지입니다. 사람을 바꿔서 기업에 맞추거나 기업을 바꿔서 사람에 맞추거나입니다. 대부분의 현 오너 경영자는 뭘 선택합니까? 바로 자녀, 후계자인 사람을 바꿔 기업에 맞추려고 합니다. 이게 어디 쉽습니까? 따라서 기업을 바꿔 사람에게 맞추는 게 차라리 더 쉽죠. 창업 이후 사실은 현 오너 경영자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회사를 자기한테 맞췄던 거죠. 기본적인 후계자 육성의 관점은 기업을 후계자에게 맞춘다입니다. 또한 물론 맞추더라도 기본적인 후계자 육성 계획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강의의 4강 후계자 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계획 중 세 번째는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임직원들의 재구성은 어떻게 해야 하나입니다. 이 부분 또한 딱 잘라 말하면 후계자 중심으로 새로운 임원과 핵심 인력을 재편한다는 것으로 기본 관점으로 수립해 두어야 하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후계자와
고참 임원 간의 갈등은 승계 기업에서 난제 중에 난제로 꼽힙니다. 따라서 현 오너 경영자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확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유한한 인생을 염두에 두고 후계자를 선정하고 육성하는 것처럼 창업 공신이자 회사를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것처럼 여겨지는 현재 임원진에 대한 자리를 누구에게 승계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가업 승계의 주요 과제라는 점,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해야 한다는 점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가족, 거래처, 금융기관 등등의 이해관계자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해야 되고 어떤 이해를 구해야 될 것인가, 그들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혹은 당사자에게 질문하고 확인하고 어떤 대책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찬가지죠. 이해관계자에 대한 이해와 대책 수립이 가업 승계에서 중요하다. 관련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는 인식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본 강의에서는 2강 이해관계자 대책에서 구체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승계 기업의 사람 문제, 마지막은 나입니다. 나는 누구죠? 현 오너 경영자를 말합니다. 나는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나는 그럼 다 물려주고 회사를 변화시켜서 후계자에게 맞춰주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준 뒤에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평생 회사와 한 몸이 되어 살아온 나는 회사와 떨어져서 과연 살 수는 있을 것인가? 은퇴 후에 나는 회사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퇴직금을 받을 거냐 말 거냐? 받을 거면 얼마나 받을 것이냐? 그 돈을 또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은퇴하고 회사를 나가면 뭘 할 거냐? 등등의 질문에 대해 현 오너 경영자 스스로 진지하게 답을 해보는 것이 바로 승계에서 계획되어야 할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역시 이 이슈 또한 내가 고민해야 할 승계 기업에서의 사람 문제 중에 하나라는 인식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강의 7강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사람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는 미래의 사업 모델에 관한 계획입니다. 역시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뭘로 돈을 벌 것인가를 생각해야겠죠. 기업은 결국은 상행인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주식회사의 기본 존재 이유가 돈을 버는 것인데요. 이 돈이 벌리는 것이 변하고 바뀌고 변질되고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옛날에는 우스갯소리로 해수욕장에서 바가지에다가 옥수수만 담아서 팔아도 되고 아직 그 업종 내에서 소위 말뚝박기라고 그러죠. 아무도 안 하고 있는 일이라고 그러면 간판만 달면 돈이 벌어지는 때가 물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AI 시대가 되고 정보가 다 공개된 시대에서 쉽게 진입이 될 수 있고 자금 조달 측면이라든지 자원이 어디서 나오고 그 자원을 어떻게 사고 등등에 대한 부분이 다 오픈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돈을 버는 방법과 돈이 벌리는 영역, 이 과거와는 달라졌다는 것이죠.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계획의 두 번째는 어떠한 프로세스로 이 돈을 벌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으로 돈을 벌 것인가에 관한 문제라면 이제는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중소중견기업에서 업종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잘하던 것을 더 잘하는 것도 힘든데 전혀 다른 업종, 이미 그 업종을 수십 년간 해온 기업들이 많이 있는 곳을 비집고 들어가 경쟁한다? 더욱 쉽지 않죠.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현재의 업종을 유지하면서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는 것입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더 이상 사람을 사고 고용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너무 올라가니까 어떻게 돈을 좀 많이 투자를 하더라도 자동화를 시키고 AI를 도입하고 로봇을 도입하여 생산성을 높여 비용 경쟁력,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도소매 유통이 예를 들면 제품을 유통 라인으로 즉 도소매, 총판, 대리점으로 공급했다면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 최종 고객을 직접 만나는 모델로 혁신을 도모하는 것, 그게 바로 미래를 계획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직 계열화를 통해 재료를 직접 생산하거나 판매를 직접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M&A를 통해 업종 내 유사 규모인 경쟁업체들과 합병으로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선택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세 번째 영역은 제품과 서비스를 기업의 미래에 맞게 바꾸는 것입니다. 제품 자체를 바꾸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고객의 의견을 반영해서 기능과 디자인을 변경하는 새로운 버전의 제품을 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고객 서비스를 강화해서 고객에 대한 로열티를 강화하는 것도 미래를 계획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의 네 번째는 거래처입니다. 만약에 거래처 비율이 너무 한쪽에 쏠려 있다면 그럼 지속 가능성이 낮겠죠. 그러면 그런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거래처를 다변화할 것이냐, B2B만 했다면 B2C는 어떻게 할 것이냐, 혹은 B2G 정부 과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뭐 나라장터라든지 이런 데는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등등등의 거래 방식에 관한 이슈를 점검하고 관련된 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는 것이 기업의 미래를 계획하고 결정하는 것으로서 가업 승계를 계획하고 진행하는 바로 그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비즈니스 모델의 마지막 이슈는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뭐 지금까지 모두 네 가지도 혁신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뭐랄까요? 신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거기도 하고요. 뭐 또 조직 문화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혁신 과정이 또 많겠죠. 이것이 모두 뭐입니까?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부분인 거죠. 이러한 내용들을 승계 계획서에 담으면 가업 승계 계획서가 되는 거죠. 승계 이슈가 없는 기업에서 하는 중장기 사업 계획 수립과 무엇이 다를까요?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후계자를 중심으로 한다는 거죠. 후계자를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된 미래 인력들이 그 계획을 수립하고 직접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6강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계에서 계획해야 할 것 중에 마지막은 머니 분야입니다. 그럼 머니가 무엇이냐? 좁게 보면 돈인데요. 좀 넓게 보면 돈을 다루는 시스템까지 포괄합니다. 창업 세대는 아무래도 성장 과정에 놓여 있었다 보니까 공격적 성향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공장을 늘리고 기계 자산을 쌓는 과정에서 뭡니까? 부채가 같이 오를 수밖에 없었어요. 이익이 생기면 다시 재투자.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 대출은 언제나 적정 비율을 맞춰서 계속 키워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후계자분이 창업 사장님처럼 개인의 재산을 담보로 맡긴다든가 개인을 보증을 입보를 한다든가 혹은 가족에게는 나중을 위해서 기다려줘 월급을 좀 적게 갖다 주면서 번 돈을 다 회사에다가 재투자하는 그런 것들. 즉 창업 오너 경영자에게는 익숙한 일이지만 후계자에게는 익숙하지 않는 재무적 결정들에 대해서 기업 내 돈에 관한 시스템을 미래에 맞추는 것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로 가업승계입니다. 또 다른 것이 있죠. 회사 돈은 내 돈이다 라는 개념. 회사의 자산과 개인 자산의 경계선이 불분명했던 기존 방식을 바꾸는 것도 돈에 관한 미래를 바꾸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로 후계사장과 선대사장과의 다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머니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대출을 좀 줄여야 될 문제인지, 임금 구조를 바꿔야 되는 문제인지, 회사의 씀씀이를 바꿔야 되는 것인지, 대표이사의 법인카드의 사용처를 제한한다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미래의 돈 관점에서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머니의 핵심은 뭐니 해도 절세죠. 근데 세금을 누가 냅니까? 후계자가 내죠. 물론 물려받은 자산으로 내는 것일 수 있지만 세금 납부의 책임은 현 경영자가 아니죠. 내야 할 사람은 따로 있죠. 따라서 돈을 후계자에게 맞춘다 하는 거는 납세의 주체가 되는 후계자가 낼 돈을 거의 없게 만들어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일을 오너 경영자 본인의 과제로 생각해서 계획을 수립한다는 측면이 머니에 관한 미래 계획의 핵심입니다. 사실은 기업의 돈과 관련된 문제를 현 경영자 중심으로 가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예를 들면 30년 동안 사업 없이 자산의 회전율을 높여서 경영을 해오던 오너 경영자가 나이가 들어 갑자기 4억을 마련합니다. 그것도 좋은 위치에 이왕이면 넉넉한 규모로 마련한다고 발표합니다. 회사에는 뭡니까? 없던 부채가 발생합니다. 이런 사례 의외로 많습니다. 뭔가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흔적을 남기고 싶고 쉽게 사라지지 않을 유형의 업적을 남기고 손자들까지 생각했을 때
두고 잘 사용할 수 있는 사옥, 넓은 공장을 마련하는 것은 얼핏 보면 창업 오너 경영자의 로망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자산과 함께 뭐가 따라옵니까? 부채, 매달 갚아야 할 이자, 이런 것들을 남기고 떠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마지막에 반대로 해야 장수기업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하는 장수기업 오너 경영자들이 많습니다. 번듯한 사억보다 뭐가 더 소중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사억보다 더 소중한 건 무차입 경영이죠. 무차입 경영을 실현한 재무제표를 남겨주는 것이 기업의 미래를 위한 판단이라고들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7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에 관해서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은 한눈에 파악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돈에 관한 시스템이죠. 자동차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자동차 오너분들이 자동차 정비에 대한 기초 지식이 필수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죠? 엔진 오일 찍어서 눈금 보고 엔진 소리 듣고 했지 않았습니까? 요즘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알람이 뜨죠. 기업의 현황을 과거에 창업 오너들은 어떻게 파악합니까? 기계 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아, 이거 문제 있구나. 심지어는 출근하는 직원들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안다는 분이 있어요. 아, 잘 되겠구나. 매출이 오르겠구나. 떨어지겠구나.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모든 어디에 맞춰야 돼요? 후계 사장에게 맞춰야 됩니다. 즉 창업 오너와는 다른 후계 사장이 회사에 입사합니다. 그런데 오래 근무했던 임직원이 새로 들어온 후계자보다 많은 것을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알고 있겠죠. 이러한 정보 격차로 인해서 후계자는 산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회사에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돈에 관한 것이죠. 이 돈에 관한 정보를 중간에 들어온 후계자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회사 자금에 관한 시스템을 정비하고 단순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돈의 문제에서 첫 번째 해야 할 계획과 과제입니다. 경영에서는 이를 숫자 경영학이라고 합니다. 자동차의 계기판이 바뀐 것처럼 후계 사장이 한눈에 회사 현황을 볼 수 있는 대시보드, 숫자화된 경영 관리가 필요합니다. 숫자의 재무적 부분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회사가 돌아가는 것들이 한눈에 보여주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회사의 자금 관리 시스템을 변경시켜서 어디에? 후계자에게 맞추는 것이죠.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금, 머니에서 두 번째는 밖에서 안으로입니다. 가업 승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별하는 것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회사 돈을 밖으로 빼내는 방법을 안내하면 가업 승계를 모르거나 도움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가업 승계를 하는 과정에서는 열심히 밖으로 빼낸 개인 재산을 회사 안으로 넣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밖에 있는 재산은 상속세 과세 대상, 가업 업종 안에 있는 자산은 면세 대상이 되는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뭐죠? 법인이라는 것. 회사라고 하는 것은 불안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흔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업이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오너 개인 명의로 구입하고 회사는 오너에게 해당 부동산을 빌려 사용하고 임차료를 오너에게 지급하는 방식. 아주 흔한 방법이죠. 과연 이러한 구조에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방식은 세금 측면에서도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것은 본 강의 5강에서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회사를 운영하냐고 하면 회사는 불안해서 망할 수도 있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회사를 물려줍니까? 기업의 미래를 어떻게 100년을 내다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과거의 돈에 대한 그런 관점과 어떤 시스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것이 가업승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밖에서 안으로 돈의 흐름을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가업승계입니다. 보험을 가입 권유하는 FC나 IPO가 주 업무인 증권사는 모두 엑시트가 주 업무입니다. 그런데 가업 상속공제에 600억 원이 돼 기업의 안에 있으면 상속공제를 돼. 밖에 있으면 상속세를 개인으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가업승계 기업의 측면에서 바라볼 때는 열심히 뺀 거를 다시 집어넣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게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개인 오너 경영자의 기업 자산과 개인 자산에 대한 재무적 측면에서의 절세의 기본 양방향이 된다는 것입니다. 돈에 관한 세 번째 과제, 세 번째 계획을 수립할 영역은 바로 후계자가 실수를 해도 망하지 않는 재무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후계자는 아무래도 현 오너 경영자보다 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죠. 따라서 후계자의 1차적 목표는 물려받은 기업을 유지하는 거예요. 더 키우는 게 아닙니다. 즉 망하게 하지 않게 하는 것이죠. 현 오너 경영자가 이루어놓은 업적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실수를 좀 할 수 있습니다. 실수를 해도 어느 정도 회사가 그 실수를 감싸 안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그런 회사로 바꿔줘야 되는 것이 바로 돈에 관한 부분의 핵심이 됩니다. 빠듯하게 번 돈의 반 이상을 이자로만 내야만 하는 이런 기업 재무 구조상으로는 후계자가 삐끗 실수하면 바로 회사가 위태로워지게 되기 봅니다. 여러 가지 재무적 구조를 변경하여서 후계자가 어느 정도는 실수를 하고 새로운 일을 도전을 하고 경험치를 쌓은 과정에서 좌충우도로 하는 것을 모두 좀 받아들일 수 있는 회사의 재무 구조로 변경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것이 가업승계입니다. 네 번째는 손자가 회사에 들어와서 봐도 괜찮은 회사를 만드는 것이 현 오너 경영자가 승계 과정에서 돈에 관해 계획하고 결정할 일입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공장을 운영하는 회사에는 손재주가 좋은 직원이 한 분씩 있어요. 근데 오늘 회장님께서 여기에다가 비 올 때 상하차 할 수 있도록 비마기 지붕 하나 만들어. 그러면 재료로 사주고 뚝딱 만듭니다. 이게 뭡니까? 불법 건축물이죠. 주변에서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말이야 군청 건축가 누굴 잘 알아. 그렇게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자금 문제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의 위험이 있어도 과거에는 청장하고 친하다. 담당자를 잘 구워 삶았다. 이렇게 하면서 어느 정도 문제를 떠안고 가는 회사들이 많았습니다. 문제는 자녀나 손자가 회사에 들어오면 할아버지 명예는 순간 땅에 떨어집니다. 존경하던 할아버지가 회사를 이렇게 운영했다고? 대실망. 현 오너 경영자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도덕 기준에 좀 길들여져 있는 자녀, 손자들에 맞춰서 기업 리스크를 모두 정리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기준이 뭡니까? 손자가 승계를 하러 들어와서 회사의 구석구석을 들여다봐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회사로 바꿔내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첫 번째 이슈는 재고죠. 재고에 대한 ERP 숫자와 공책에 적혀있는 숫자와 세무조정 계산서상의 숫자를 언젠가는 일치시켜야 합니다. 어렵죠? 어렵다면 해내야 합니다. 그것을 하는 것이 기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며 손자가 봐도 괜찮은 회사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업승계다라는 말씀입니다. 가업승계에서 해야 할 일 중에 마지막으로는 돈이 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아까 4, 5개간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현 오너 경영자들이 꼭 해놓고 가고 싶은 회사와 관련된 로망들이 있습니다. 좀 유사해요. 그런 모습 보면은. 그중 한 가지가 누구누구의 소개로 좋은 아이템이 있다는 기업을 인수하는데 과감하게 거금을 쓰는 결단을 내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업의 미래 먹거리 생각하면 내부적으로 그걸 준비하는 것은 불가능해 라고 판단을 하고 자꾸 삽니다. 또 누가 제안을 해요. 회장님 이 회사 정말 좋아요. 사세요. 이렇게 돈이 많이 빠져나가는데 그 빠져나간 돈은 모두 뭡니까?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 되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돈인 거죠.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아울러 임직원들의 배임이나 횡령들이 승계 기업에서 의외로 많이 발견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야 합니다. 돈이 새지 않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재원으로 활용되도록 해야 합니다. 후계자 중심으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업 승계가 진행되도록 하는 계획은 크게 3가지 영역에 각 영역별로 5가지 영역 정도가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들을 하나씩 순서대로 짚어보는 강의로 본 강의는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업 승계 정의를 봤고요. 관점을 봤고요. 승계를 계획한다는 항목들을 확인했습니다. 이런 걸 담는 걸 승계 계획서라고 하는데요. 그럼 승계 계획서란 무엇인가?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업 승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분야의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을 잘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승계 계획서입니다. 그럼 승계 계획서에 대한 정의를 한번 해보고 하겠습니다. 승계 계획서란 기업의 중장기 경영 계획서의 일부로서 사업 승계의 시기, 과제 항목 및 구체적인 대책을 담은 것입니다. 승계 계획서란 경영자가 후계자나 친족 등과 함께 거래처나 종업원, 금융기관 등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후계자로 경영과 소유권을 원활하게 이행하게 하는 일체 계획입니다. 승계 계획서란 현 경영자에 관한 정보, 경영 이념과 기업의 재정 상태, 실적의 추이를 바탕으로 장래의 경영 비전, 누구에게 계승할 것인가, 무엇을 앞으로 준비해 나갈 것인가 등 사업 승계상의 과제와 대책을 정리한 서류입니다. 승계 계획서란 사업 승계의 착수부터 실행 완료까지 자사, 현 오너 경영자, 후계자가 어떻게 관여해 나가는지를 정리한 체크리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승계 계획서란 사업 승계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완료가 되기까지의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것으로 시기마다 적절히 개정하면서 진척을 관리해가는 로드맵입니다. 한번 그러면 강의 구성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승계 계획서 작성 실무 강의는 총 8강으로 구성됩니다. 전체 구성은 보시다시피 하나의 집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현황 파악에 해당하는 승계 실사, 이해관계자 대책, 그리고 승계 유형을 결정하는 3단계는 승계 계획서의 지붕을 구성합니다. 승계 계획의 4가지 영역은 기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후계자 육성 계획, 지분 승계 계획, 지속가능 발전 계획이라고도 하는 경영 승계 계획, 은퇴 계획, 이것이 그것입니다. 이것을 승계의 4대 계획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위의 7단계를 종합한 승계 로드맵으로 모으게 됩니다. 가업 승계 계획서 작성 목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승계 계획서 작성에는 영역과 순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앞서 강의 구성도에서 강의 구조를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목차도 강의 구성도에 따라 정렬되어 있습니다. 계획 수립 영역은 모두 7개의 영역이고 마지막으로 승계 로드맵 작성법을 설명합니다. 순서는 승계 실사, 이해관계자 계획으로 시작해서 전체 승계 유형을 계획하고 후계자 육성 계획과 지분 승계 계획과 지속 가능 발전 계획과 은퇴 계획 순으로 진행됩니다. 목차는 보시다시피 진행 영역과 진행 순서에 따라 마련되었습니다. 승계 계획서의 1번과 2번은 승계 기업의 현황 파악과 이해관계자 상황 파악으로 승계 유형 수립과 세부 계획 수립의 기초가 됩니다. 3번 승계 유형을 선택하는 방법론으로 10개 문항으로 구성된 체크리스트 작성법을 설명합니다. 10개의 체크리스트를 순서대로 작성하다 보면 승계 유형이 정해지게 되는 방식입니다. 또한 10개의 체크리스트는 승계의 주요 원칙을 놓치지 않도록 객관식으로 의사결정을 좁혀주는 기능을 합니다. 4번 후계자 육성 계획에서는 후계자 현황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하고 후계자 현황을 파악한 이후에 후계자의 사내, 사회교육의 예를 참고하여 후계자 1대1 PT, 커리큘럼을 작성하게 되고 후계자 육성 계획 및 순환보직과 다른 후계자 권한이양 계획까지 수립하게 됩니다. 5번 지분승계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총 22개로 구성되어 가장 많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상, 중, 하로 나누어 각각 초급, 중급, 고급, 심화학습편으로 이루어지도록 구성했습니다. 가업승계 특례 제도를 중심으로 주식의 이동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해드립니다. 승계 계획서 작성 방법론을 처음으로 정리한 것은 2011년도에 당신만의 기업 승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분 승계 계획 수립 부분이 가장 많이 달라졌습니다.
책을 구매하신 분은 목차 5강에 해당하는 강의를 듣고 변경 적용해 주십시오. 다른 부분은 거의 동일합니다. 흔히 가업 승계하면 세무사분들이 진행할 경우는 6번 지속가능 발전 계획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회계사나 경영 컨설턴트가 담당하는 영역이 바로 6번에 해당합니다. 기업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것, 그것이 가업승계라고 했을 때 전략기획실에서 기업 경영의 일환으로서 가업승계를 다루는 부분이 바로 6번의 영역입니다. 가업승계 공제 혜택이 커지면 커질수록 지분승계에 대한 고민, 즉 5강에 대한 나온 부분들은 줄어들고, 반면 기업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경영승계 계획 수립이 더 중요한 영역이 됩니다. 이에 6번 지속가능 발전 계획은 상편과 하편 두 편으로 진행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업승계 인적 요소 중 마지막 나는이라고 했는데요. 즉 승계 계획서의 마지막 절차 또한 현 오너 경영자의 은퇴 계획을 수립하는 순서입니다. 은퇴 계획에서는 은퇴 시기를 가늠해보고 은퇴를 하기 전에 해야 할 10가지를 알아봅니다. 현 오너 경영자와 후계 사장의 경영자 교대 시기에 주의할 점들과 해야 할 일들을 체크리스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그리고 은퇴 후 생활을 계획하는 내용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승계 계획서 작성의 마지막은 1번부터 7번까지 진행하면서 수립한 계획들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기에 앞서 상호 연관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로드맵으로 구성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승계 계획 수립 이후에 본격적인 실행을 함에 있어서 이 로드맵을 가이드 삼아 진행하면 안전하고 원만한 승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OJT 2차 시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계 계획서 작성 실무 강의를 듣게 되면 다음과 같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승계 기업 오너 경영자에게 어떤 질문을 할지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승계의 영역과 순서를 알게 됩니다. 세 번째,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승계 계획서 양식을 익히게 됩니다. 네 번째, 승계 기업의 실무자가 직접 승계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가업 승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이전과는 다른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승계 계획서란 승계의 착수부터 실행 완료까지 자사 현 오너 경영자, 후계자가 어떻게 관여해 나가는지를 정리한 일종의 로드맵이자 체크리스트로서 강의는 총 8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차 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